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매우 기쁩니다. 우리 이근수 회장님이 딱 앉아 계셔갖고 예전에 남원 가서 긴히 말씀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같이 말씀 나눴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농업, 농촌, 또 농정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을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거 말씀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익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이제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농업발전 계획이나 2015년도에도 농업발전 계획을 한번 했었고요. 18년도에도 그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발전 계획에 대한 정규화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내용도 한번 좀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감은 있습니다만 익산의 농업, 농촌 또 농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좀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조금 큰 흐름, 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1998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컨설팅도 했고 원래 또 제 관심은 농업 경영 문제고요. 농업 인력, 요즘 노동력 문제 등등 포함을 해서 농업 농촌에서 농업법인도 있고 이렇게 농업을 실제 하는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산지 유통 또 제 농정연구센터에서 이제 근무 시작한 건 2011년부터이고요. 연구라고 하는 법으로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도 벌써 10년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이근 소장님이랑 혹시 농업 관련되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와대에 있는 농업 비서관이 이제 같이 대학 선배가 돼서 같이 일도 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 문재인 정부의 공약, 농정 공약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들이 사실 많이 저희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푸드 플랜 문제라든가 직접적으로 중심의 농정 이런 과제들이 사실 그 공약 사항이 들어갔다가 그게 국정 과제로까지 이제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한농정을 주장을 해오고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농정의 흐름을 좀 바꿔보자라고 이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정책화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복잡한 그런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이렇게 또 특히 익산에 대해서는 제가 감은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또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질의응답 하실 때 혹시 질문 있고 하시면 제 나름대로 또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두를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보면서 흐름을 좀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농촌의 상황, 농업농촌의 어떤 변화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좀 농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농정의 상황을 비유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옷은 바꿔 입었는데 사람은 그대로인 상황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용어 또 소위 이제 농정 패러다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대한 그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바꿔 입었습니다. 직불도 있고 농민 수당도 국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자체에서 농민 수당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구체화돼서 실제 운영이 되고 있고 환경의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그 이전과는 다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많은 내용들이 시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시범 사업의 형태로 지금 남아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농정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모습대로 그대로 농정이 앞으로 또 이어질 것이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옷은 바꿔 입었지만 사람은 그대로인 상황을 비유로 말씀드렸고요. 네, 이 농정뿐 아니라 우리의 농업도 지금 그렇습니다. 10년 후를 예상해 보면 조금 비관적인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세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도래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상상해 보면 아마 큰 농업 경영체들이 대규모의 기계를 가지고 이 넓은 들판을 몇몇이 다 농사를 지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뭐 자율 트랙터,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꼭 자동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뭐 농업 현장에 식용화 뭐 직전 단계까지 또 그런 기술들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스마트팜, 뭐 식물 농장, 뭐 이런 그야말로 과학 기술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업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농업, 농촌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의 선택의 지금 상황 속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 개방은 이미 영향을 미쳤고요, 미치고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살살 이렇게 아름아름 수익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뭐 균형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뭐 수입 비중이 늘어나고 뭐 했던 어떤 그런 구조들이 이제는 일종의 균형, 그래서 조금만 국내의 어떤 그런 상황이 변하면 수입이 들어오고 또 국내 상황이 또 바뀌면 또 수입이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영향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정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변화, 선택의 어떤 기로의 상황 속에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뭐 농업 농촌의 전망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을 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만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진짜 대규모 농업, 뭐 큰 주체들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는 농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 중심의 도농이 함께하는 농업, 또 환경과 조화되는 농업, 공동체 중심의 농업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선택의 분기점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책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뭐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최근 올해도 최근에 그 노동력에 어느 정도 좀 틀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제는 그 선을 넘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안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다못해 농장에 있는 아주 작은 그 허드렛일도 외국인 노동자가 100여 명이 지역 내 여기저기서 숙박을 하면서 농장 일을 거두르지 않으면 농업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한계의 임계점을 넘었다는 생각을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5년, 10년을 보고 미리 특히 농업은 그렇습니다. 뭐 자연 자원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농사가 돌아가고 세대가 계승이 되고 하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뭐 예상했던 암울한 미래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사회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사회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야 그 다음 농업에 대한 저의 생각도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장의 시대에서 행복 추구의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 뭐 자원의 투입, 대규모 인프라 투자, 뭐 경쟁력, 국제적인 어떤 성장, 뭐 발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주된 어떤 흐름이었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용어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재생, 개성, 디지털, 뭐 이런 부분들로 결국 성장 시대에서 있었던 다양한 부작용들, 뭐 환경의 문제라든가 자원의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불평등,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성 위기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문재인 정부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용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하겠습니다. 포용, 혁신, 지속 가능성, 이게 정책의 목표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람 중심의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사회적 변화, 포용적 성장 이런 개념으로, 성장이라는 말 쓰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관점의 변화가 정책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의 정책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 균형과 디지털 그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정책의 흐름하고,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것을 실제 실현하기 위한 사람의 그 내용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그런 요소 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중앙이 무엇인가를 해갖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그 효과들을 바탕으로 국민 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관점은 이제는 좀 안 통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책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혼란스럽게 나오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자립적 성장, 또 지역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향적 방식이 아니라 상향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흐름들을 갖춰 나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심각한 그런 그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역에서부터, 그야말로 그 외곽에서부터 발생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고 또 적정한 어떤 그런 수준에서 완급을 조절해내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그 어려움들이 이 지역에서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국가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해서 이걸 유지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균형적인 시각, 또 지역의 어떤 자립성, 자율성, 지역 스스로의 어떤 발전의 길을, 성장의 길을 택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름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인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게 이제 디지털 그린입니다만, 아마 보시면 아마 우리가 산업화 시대, 성장 시대에 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뉴딜이라고 하는 대규모 투자, 뭐 16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뭐 도로를 깔고 공단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소프트적인 거죠. 정보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로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대규모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프라의 문제인데요. 그 인프라를 무엇으로 보는가 분명히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대형 슈퍼컴퓨터를 놓는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그야말로 그 정보가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자. 가령 이게 참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이 디지털 그린 뉴딜에 지난주에 강의도 있으셨던 걸로 생각하는데 농촌 분야에, 농업 분야에 들어온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촌 지역에 5G를 깔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프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확실히 이제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저출산의 문제, 지방의 문제, 균형의 문제, 저성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새로운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저는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대기업 구조, 그러니까 글로벌 거대 기업 구조,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큰 산업 중심, 시장 중심, 이런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득세를 했다면 팬데믹은 이제 그거에 대한 경고를 날리는 것이고 공동체 중심의, 협동조합 중심의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후의 전망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방향이다. 라고 이제 많이 세계적 석학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상황은 희한하게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극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막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상황인 거죠. 훨씬 더 기업이 중요해지고 우리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의 흐름이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자본의 흐름이 훨씬 더 불평등하고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전 세계적인 상황하고 좀 다른 그런 흐름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료와 상관없는 제 여담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농업 농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또 생각하듯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명목 수준이긴 합니다만 성장, 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치들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어떤 그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촌향도 막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위축되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완연히 나타납니다. 최근에 5년 정도의 이런 통계 수치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정제된 어떤 형태에서 나름대로 이제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사실 조금 더 안에서 들여다보면 특징적인 점은 쌀이 이제 좀 위축이 되고 있고 소비가 좀 덜 되기 때문에
쌀이 위축되는 속에서 축산이 성장하면서 농업 전체의 산업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개선, 조금 더 나은 방향 이런 것들은 모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뭐 수치적인 흐름은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조금 우려하는 바는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수익 개방의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처음에 그 수익 개방,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칠레 FTA 이렇게 전개될 때 저희 이제 농촌연구센터도 9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우루과이 라운드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 분야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이 있었고요. 수익 개방이 되면 금방 농업 농촌이 절단 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충격은 있었습니다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기관의 연구 결과로 봤을 때는 뭐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그 한칠레 FTA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농업 농촌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2년, 3년 봐갖고는 안 보입니다. 굉장히 장기로 봐야 되는데요. 이게 1975년도 이후에 이제 뭐 한 30년, 40년의 그 상황을 보는 건데요. 재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모배추, 고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면적이 뭐 반 이하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 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을 높여갖고 공급을 하고 또 우리가 뭐 가끔가다 가격 파동을 겪기는 합니다만 없어서 못 먹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농지, 그러니까 재배 면적을 보면 사실 뭐 이전에 최고치와 비교하면 뭐 반토막이 난 작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치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되어 있는 그 산업의 규모하고 실제로 이 노동, 그러니까 주체 문제 그리고 땅의 문제 이런 것들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한 위기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대표적인 것만 뽑았습니다. 이제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부침이 있어도 이제 유지를 합니다만, 뭐 고추 같은 거, 특히 이제 수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들이죠. 그리고 배추, 무 같은 경우도 뭐 김치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 농산물이 아니라 가공 상품으로 이제 수입이 되고, 또 뭐 포도같이 열대과일 이런 혹은 또 뭐 개방 그런 영향을 많이 타는 어떤 기호성 작물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지금 부침이 있고 그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사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 지금 2010년도 제게 자료를 냈습니다만 최근 자료를 봐도 뭐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중년 중심의 어떤 그런 세대 구성이 있다면 한국의 농가 인구는 거의 이제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총조사 올해 이제 진행됩니다만 그 중간에 있는 농업조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0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영주는 전국에 7,000명밖에 없는 것으로 통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호가 있는데요. 농가 100만 호가 있는데 그 중에 40 미만의 세대들이 7,000호밖에 없는 그런 걸로 나타날 정도니까 이후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뭐 식량 자급률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식량 자급의 문제는 뭐 전반적인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불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쌀은 자급을 거의 합니다만 밀, 옥수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이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이 수입의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거를 금방 보시면은 이 두류가 콩인데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콩은 완전히 개방을 안 하고 국영무역으로 운영하거든요. 근데 밀은 완전히 지금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관세 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수입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물론 역사적인 흐름도 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제가 굳이 일본 자료는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은 거꾸로 콩을 자유화했고 밀을 국영무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 때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추적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일본과 우리 상황이 거꾸로인데 역시 똑같이 일본도 우리하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밀은 국영무역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한 70만 톤, 80만 톤의 생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거의 뭐 10,000톤, 뭐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취약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업 전체의 흐름과 달리 그 내부에서 보이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식의 분리,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라고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산 농산물은 거의 신선 중심으로 활용되고 수입산이 외식이나 가공용으로 활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정상적인 가치 산사를 거친다면 농업 생산과 가공과 소비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뭐냐면 가게는 외식과 가공품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신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전망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위축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고 유통 경로도 대형마트 중심으로 편제가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식으로 이제 급성장을 해왔는데 아직 지금 우리의 상황은 도매시장 중심 그리고 대량 유통 중심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물건을 보내는 방식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에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논의 중에서 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제가 더 시간을 할애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농업 내부에서도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환경을 지킨다. 또 농업이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 환경이 보존되고 공익적 가치를 농업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이제 어려움으로 지금 닥쳐 있는 게 기후 변화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농업도 산업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이건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측정할 때 농업에서 온실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냐면 논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물을 댐으로 해서 땅 속에 있던 그 성분들이 공기로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고요. 또 가축의 문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소위 인벤토리라고 하는 그런 말로해서 측정하는 단위들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영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흡수를 어디서 하냐면 산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오히려 흡수하는 그런 산업 영역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농업만 띄워놓고 보면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영역 국가 전체로는 3%에 불과합니다만 어쨌든
환경에 농업을 함으로 해서 환경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논리로는 이 환경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등치시켜서 보고는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욱더 큰 문제는 뭐 양분의 문제, 땅에 들어가는 양분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10년의 그 노력, 1차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뭐 산림의 흡수 때문에 오실가스를 그래도 목표 달성을 하고 흡수의 역할을 했다라고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어떤 그 목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목표 달성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기후변화 대응이나 코로나 이후 이 문제를 가지고 농촌에 가서 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조금 더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시적인 성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또 어떤 기후 변화를 직접 막다트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적극적인 그런 그 행동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흡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진짜 우리 농업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특히 우리 사회에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 농업이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농업과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이후에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이후 농업의 어떤 소망하는 농업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수익 개방의 시대입니다. 95년도 WTO 출범 이후에 이 모든 통계 지표들이 완연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후에 막 급격하게 농업이 쇠퇴하거나 한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하는 이런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하는 모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의 내용이 훨씬 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뭐 농지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어떤 농업의 자원, 농촌의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또 최근의 특징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원을 유지하고 청년 세대들을 확보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그 미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전시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사실 뭐 전체 내용을 조금 포괄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그 성장의 시대 또 개방을 하면서 취해왔던 정책의 흐름이 뭐였냐 하면 경쟁력이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자, 경쟁력을 갖추자, 농업도 산업이다, 막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그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개방이 막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격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뭐 또 그런 속에서 농업을 어떻게든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경쟁력,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규모화된 전문성, 규모화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그게 통할까? 지금 이제 그 흐름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변화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유지하는데 지금까지 존재했다면, 그런 흐름을 이제 가져왔다면 앞으로도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농업의 흐름, 농촌의 흐름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 농촌을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농업만 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농촌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농업이 국제적인 경쟁력 관점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 생태적인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 먹거리라고 하는 새로운 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제가 이제 지역에서 말씀 나누다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 종목 육성, 도시민들에게 팔아서 돈 될 수 있는 작목,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것이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그렇진 않거든요. 열대과일 쏟아져 들어오고 소비자들은 수시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특화 작목을 가지고 승부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먹거리 의제, 그러니까 지역에서 혹은 또 국가 전체적으로 안정의 먹거리라고 하는 의제를 우리 농정의 영역으로 갖고 와야만 이후에 우리 농업농촌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농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농정은 농업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농식품부의 주무관은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농촌정책과입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의 예산 전체를 다루고 기획을 하고 하는 그 중심 주체가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농촌정책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예산이 사실은 산업에 들어가기보다는 농촌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이 농정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지역의 문제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 흐름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농업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산업화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율, 규제, 제도 이런 형태로 해서 틀을 잡아가는 것이고 결국 농정의 중요한 부분은 지역민의 삶, 농촌의 발전 이런 형태로 관점이 이미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농정을 봐도요, 국가 예산에 따라서 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만 실제로 지자체가 수행하는 많은 자체 사업들은 농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농정을 보는 그 관심을 농업, 작물 이런 부분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지역의 공동체의 문제, 또 농촌의 정주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뀐 옷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을 정부 스스로 선언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생산주의, 효율 이런 거에서 지속 가능성, 국민을 위한 농정, 또 분권 협치 이런 내용들이 사실 농정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로 앞으로도 농정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거에 맞는 수단들이 발굴돼야 되고 또 그게 시범의 단계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농정의 영역에서 집행이 되고 그게 순환적으로 그런 재정의 흐름들이 돌아가야만 새로운 옷에 맞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외국을 좀 인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 연정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들 간에 어떤 그런 합의된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농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면 완전히 그 바뀐 농정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활력 있는 농촌 공간, 지속 가능성, 생태적 책임성, 그러면서도 경제적 효율성, 다김성 이런 것들을 농림산업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렴농 육성이라든가 스마트팜으로 대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업의 흐름하고는 농정에서 선진 농정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경영 방식에 있어서도 가족 경영체, 농민적 경영 뭐 이런 부분들이 농정의 지도인형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 그리고 재생 에너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농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정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고 자기는 뭐 지속 가능한 농업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다 또 우리는 무엇을 지향한다라고까지는 아직은 규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여기 이제 김자에서도 스마트팜 단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편에서 막 그런 걸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 사회적 농업도 하고 공동체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막 사실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직접 지불하고 푸드플랫, 스마트 농업, 지역 중심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불 내용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게 쌀에 대한 직접 지불이었다가 이제 공익형 직접 지불로 전환이 되면서 여전히 이제 땅에 대한 직불을 적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지금 예산은 거의 1조 가까이 늘어나서 직접 지불을 올해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직불이 있고, 원래 이제 쌀 직불할 때는 기본 직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격이 혹시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면 그걸 보전해주는 두 가지 이제 이중 직불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공익형 직불로 전환되면서 그런 가격에 대한 문제는 이제 빠지고 근본적으로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을 해서 그 면적에 따라 일정 매입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 물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막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소농에 대한 뭐 별도의 직불이 있고 또 그 뭐 다른 이제 그 가산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직불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농정으로 가자라고 주장했었던 그런 내용은 뭐냐면, 시장에서 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재정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확보해주는 그런 관점을 사실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에 대한 책임성을 훨씬 더 이 안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직불 이외에 가산 직불을 통해서 농촌에서 농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구조로 사실 직불이 좀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뺐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뭐 계속 들어가는 바는 고정됐거든요. 저희 한 5조까지도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농정 예산이 한 14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직불 체제로 감으로 해서 농업의 어떤 활동들을 유지시키고 또 그것이 가치 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지금 형태에서 한 예산이 고정되고 땅 중심의 그냥 농정 그 직불로 일단 고정성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환경에 대한 노력, 그리고 작물의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불이 좀 뒷받침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정부 혹은 뭐 그 다음 이후에라도 아마 추가적인 개혁 작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이 푸드플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도 푸드플랜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푸드플랜을 다른 지역에서 소개하고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드리냐면, 이 푸드플랜은 아마 농정에 있어서 굉장한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앞서도 설명드린 대로 농민 혹은 농업을 위한 농정에서 먹거리 혹은 국민, 지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농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게 바로 아마 이 푸드플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정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사실 뭐 복지, 뭐 교육 막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먹거리라고 하는 의제를 지역의 의제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역의 농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 푸드플랜은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은 뭐냐면 푸드플랜은 원래 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선진국의 그 선진적인 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농식품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국 65개 시군에서 도에서 지금 푸드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내용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받거나 혹은 여기에 딸려있는 다른 어떤 정책을 가져오기 위한 도구로 푸드플랜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해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정책이 아직 완전하게 탈바꿈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뭐 농업을 위한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도구로 이제 푸드플랜이 인식되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요. 사실 이것을 우리 지역의 의제로 먹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방식, 우리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틀로 하루빨리 좀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이 푸드플랜 문제를 놓고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초기에 지금 좀 덜합니다만 많은 그 논쟁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친환경이냐 녹항이냐 이거 가지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 급식이 친환경 급식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로컬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좀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의 범위를 시군으로 둘 거냐, 뭐 도로 둘 거냐, 아니면 뭐 지역 간 연대를 통해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우리 걸로 볼 거냐, 뭐 등등 굉장한 이슈가 그 안에서 들어왔고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공급자의 관점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이런 형태가 되고 또 농업뿐만이 아니라 식품 쪽에서도 이 관련된 이슈가 이 푸드플랜을 싸고 둘러싸서 그런 내용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의제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의제로 정확하게 좀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농 육성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정예화된 미래 청년농을 육성하자가 기본 관점입니다. 예,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것도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소득을 주는 거죠. 월 한 100만 원 정도, 3년차가 되면 80만 원으로 떨어지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소득을 주는 프로그램이고 18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뭐 직분이나 이런 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40세 미만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뭐 획기적인 사업을 농식품 사업, 농림 사업으로 도입을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기의식이 반영됐기 때문에 비록 대상은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미래 세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러한 개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스마트팜하고도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여러 조건들이 구체적인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면 농업만으로 소득을 얻도록 하는 거에 이
규제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망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 도대체 규모를 얼마를 해야 모든 소득을 다 농업에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농가의 농업소득은 3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소득은 농촌에 있는 다른 활동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지금 현재 이 청년농 사업의 기본 관점은 전업적으로 농업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정의화된 농업인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과거의 관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희가 효과 분석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정책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청년 세대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관행적인 일반 농가들보다 규모는 훨씬 작고, 또 그러면서도 이 연금정착 소득 보조가 끝나는 순간에 그 다음 단계에 과연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융자가 들어가거든요. 후기는 육성 자금이 이 청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3억이라고 하는 신청을 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과연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생계농이 아닌 다음에는 굉장히 좀 안박한 어떤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년들이 또 문제는 도시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농촌에서 업을 하기를 또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 또 이 사회에 층층이 있는 그 구조 속에서 편입되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렇게 융화되기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농업에 치우친 어떤 그런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과거의 관점이 결국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사회적인 관점, 또 사람을 지역의 일원으로서 보는, 또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관점으로 정책이 좀 바뀌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용이고요. 산지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그 농산물 유통을 바라보는 시각은 통합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사들과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한계 조직이 전체 마케팅을 다 담당하자,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어쨌든 정책은 잘 팔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 인력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은 강조하는 수급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공공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논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하진 않고, 이제 올해 새로운 정책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각도 큰데요. 마지막 주제로서 이 거버넌스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많은 이 말씀들을 들어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농정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는 지금 사실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제가 농정의 지금 주된 영역이 이제 농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딜레마가 뭐냐면, 농촌 정책은 지금 지역으로 다 이관되고 있습니다. 지방 사무 이양의 대상이 주로 농촌과 관련된 사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 마을 개발 사업, 읍면 거점 개발 사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지방 사업으로 이양이 많이 됐고, 또 이후에 이양 대상으로서 지금 계속 지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사람의 문제, 이게 계속 그 농식품부나 이 중앙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 고리를 잘 걸어서 중앙의 영향력을 지역에 유지할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역을 사실 잘 믿질 않아요. 이거 다 지방사업으로 줘버리면 농업에 안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농촌 개발 예산인데요. 몇천 원입니다.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예산들이 지방상으로 이관이 되버리면 농업에 안 쓸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코를 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논의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 지역의 농정 거버넌스가 정확하게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불안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자정적으로 혹은 본인들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농정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 틀이 명확하다면 사실 그런 고민을 좀 덜 할 텐데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정 이 가치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또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미 그 상황에서 뭐 예전처럼 뭐 보조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로서 이걸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뭐 농업회의소라고 하는 틀로 해서 농정 거버넌스의 그 시범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방 이양되는 그 속도하고 내부에서 그런 거버넌스를 갖추는 그 속도가 사실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익산처럼 이렇게 농업회의소가 활동하고 또 특히 전북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그 농정이라고 하는 그 거버넌스를 농업인만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의사결정으로서 이것을 확장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거리 문제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좀 돼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되어야만 이후에도 올바른 그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일단 정부가 구상하는 내용은 계획 협약 체계입니다. 지금은 일부 농촌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 협약을 시험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내용이 뭐냐면 이미 정부가 아직 내려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업과 지역의 계획을 매칭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좀 불완전한 계획 협약 체계입니다. 그런데 뭐 유럽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그냥 수립하고 책꽂이에 꽂아놓거나 캐비넷에 들어가는 것만인데 지금 뭐 선진적인 그런 방식들을 보면 결국은 지역이 계획을 5년 단위든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국비도 들어가고 또 스스로 그 계획에 점검도 하고 하는 형태로 하는 그야말로 이제 계획 중심의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그런 것에 가깝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조금 더 이게 진전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범위를 규정을 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점검하고 조정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공간 하드웨어 문제는 뭐 여러 많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제 다소화되는 농촌의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점 중심으로 공공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환경과 조화된 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생태적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체계로 전환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농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을 주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성장의 그 경로, 산업화의 경로 속에서 있었던 농업의 역할과 앞으로 변화된 사회 속에서 농업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또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정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농정도 대규모 농업, 전문 농업 해야 되죠. 시장에서 승승장구 또 기업가적 정신을 발휘해서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중요한 경험체들도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업체들도 있고요. 시장의 영역에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은 어디에 손을 대는가, 손을 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 지역의 문제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메뉴대로 움직이는 농장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구상하고 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농장의 틀이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 이슈는 뭘까? 저희가 굉장히 좀 최근에 농업발전계획 작년에 수립하면서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요. 농업을 누가 걱정할까를 저희가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을 해서 설문을 해봤거든요. 농업을 누가 걱정할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농업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농사 누가 져? 뭐 이런 거 걱정. 경쟁력이 있을까? 뭐 이런 거 제대로 농사 앞으로 진짜 어르신들밖에 없는 이런 농촌 보면 걱정된다라고 하는 걱정을 오히려 농업인들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하고 계시고, 농업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가 내 삶의 불편함이었어요. 택배 잘 안 오고, 뭐 이런 그 생활의 여건의 아쉬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상반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농업을 농업인이 고민하고 뭐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좀 해결하고 또 도농, 특히 이제 제가 익산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도농으로서의 균형과 교류와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농업의 문제를, 농촌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하고 또 그것을 서로 이야기해서 계획으로 가져가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결국은 뭐 의성 최근에 이제 많이 뜨는 지역이 이제 의성이거든요. 농업 분야에서 보면 뭐 여러 이제 거버넌스 체계에서부터 해서 여러 좀 혁신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거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어떤 메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지역들이 결국은 앞서가고 또 지역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뭔가 새로운 활기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방식들을 찾아내고 또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